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두만강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11월의 강물이 허리까지 차올랐고 그 차가움은 단순히 춥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온몸의 혈관이 한꺼번에 얼어붙는 느낌. 발밑에 돌이 미끄러질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평양의 아파트에서 자고 있을 어머니와 남동생 성민이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어머니 성민아, 그리고 아버지 과정 못 차서 송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 국정원은 23살의 북한 여자 한 명을 데려오기 위해 특별기를 띄웠습니다. 일반 탈북자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리수연 씨가 맞습니까? 심사관이 제 신상을 확인하던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제가 가족을 진심으로 버리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에게는 반드시 이 강을 건너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서재에, 어린 시절 엿들은 대화 속에, 그리고 제 머릿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평양의 어느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리수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그때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저를 경이롭게 만듭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이 도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꿈속의 풍경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 불빛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언제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평양의 우리 가족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머니는 밥을 드셨을까? 남동생은 잘 자라고 있을까? 제가 북한을 떠난 것은 제 나이 23살 때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탈북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가족을 두고 혼자 떠났느냐고.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힙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제가 어떤 곳에서 어떻게 자랐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탈북 사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북한이라는 나라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세상이 잘 모르는 진실들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북한에서 평양 출신이라고 하면 남한에서 강남에 산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평양은 북한에서 그야말로 선택받은 자들만 살 수 있는 도시입니다. 평양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특권이고 그 특권은 당에 대한 충성도와 출신 성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저의 아버지가 바로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리철민, 당시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의 핵물리학자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항상 새벽에 집을 나서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어디 갔냐고 물으면 어머니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라를 위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어린 시절에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저와 남동생이 평양 최고의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았습니다. 우리 집은 평양 중구역에 있는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북한에서 고층 아파트는 특권층에게만 주어지는 주거 공간입니다. 승강기가 있고 온수가 나오고 난방이 되는 아파트. 지금 생각하면 남한의 기준으로는 아주 평범한 수준이지만 당시 북한에서 그런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건물에는 비슷한 처지의 가족들, 즉 땅 간부나 군 고위직, 과학자 가족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그 좁은 세계 안에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학교 생활도 평범한 북한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평양 제1중학교에 다녔는데 이 학교는 북한 최고의 영재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수학, 과학, 외국어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였고 졸업생들 중 상당수가 김일성대학이나 김책공업종합대학 같은 최고 명문 대학으로 진학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인지 저는 어릴 때부터 수학과 물리를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집에서 복잡한 계산을 할 때면 저는 옆에 앉아 그것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수학 문제를 풀어오면 항상 흐뭇하게 웃으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수연아, 너는 아버지를 닮았어. 머리가 좋아. 그 말이 어린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어린 시절이 완전히 행복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저는 이상한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 특성상 저는 보통의 평양 아이들도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고 들어오시는데 그날따라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낮은 목소리로 한참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제가 다가가자 대화를 멈추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아버지가 혼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더니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자거라. 하지만 그날 아버지의 눈빛에는 제가 그때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 둘이 섞인 무언가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로부터 몇 년이 더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평양의 특권층 생활에도 그늘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끊임없는 감시와 통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동에는 항상 보위부 요원이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국방과학원 소속이다 보니 우리 가족에 대한 감시는 더욱 철저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와 남동생에게 당부했습니다. 학교에서 아버지 일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마라. 친구들한테도 선생님한테도. 저는 그것이 당연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그게 정상이었으니까요. 남동생 리성민은 저보다 5살 어렸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가장 챙겨야 할 존재, 그리고 나중에 가장 두고 오기 힘든 존재가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성민이는 어렸을 때부터 유독 저를 잘 따랐습니다. 누나, 누나 하면서 항상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그 아이. 지금도 가끔 꿈에서 어린 성민이를 봅니다. 꿈속에서 성민이는 항상 웃고 있는데 잠에서 깨면 그 웃음이 너무 선명해서 한참 동안 눈을 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우리 집에는 아버지의 업무 관련 서류들이 종종 들어오곤 했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아버지의 서재 깊숙이 잠겨 있었지만 가끔 아버지가 집에서 작업을 할 때면 복잡한 수식들이 적힌 문서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으시곤 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기에 아버지 몰래 그것들을 들여다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수식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 수식들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15살이 되던 해 아버지의 직장 동료 한 분이 우리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연구소에 다니는 분으로 아버지와는 오랜 친구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저를 보더니 수연이가 많이 컸네. 아버지 닮아서 똑똑하게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저는 그 대화의 일부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목소리를 낮추고 계셨지만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이번 실험은 절대 밖에 알려지면 안 돼. 사고가 났다는 것도 희생자가 생겼다는 것도.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만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 아버지는 다시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밥을 잘 드시지 않으셨고 저녁마다 창문 앞에 서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우리 가족의 삶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은 단순히 나라를 위한 중요한 일이 아니라 뭔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아버지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아버지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내가 이 나라를 벗어나는 거야. 저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씨앗처럼 제 마음속에 심겨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버지는 그 순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의 진짜 의미를, 그리고 그 일이 언젠가 가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저 평양의 특권층 아이로서 나름대로의 작은 행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도, 그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도 아직은 알지 못하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16살 무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삶은 조금씩 하지만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16살이 되던 봄, 저는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것은 친한 친구 민지의 집에서였습니다. 민지의 아버지도 당 간부였기에 그 집 역시 우리 집처럼 평양의 특권층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민지는 어느 날 저를 자기 방으로 데려가더니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USB였습니다. 민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거 봐봐. 엄청나. 근데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민지의 낡은 노트북에 USB를 꽂자 한국 드라마 한 편이 재생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어느 나라 드라마인지도 몰랐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빛나는 건물들 사이를 걸으며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배우들의 얼굴이 화장품 광고처럼 환하고 예뻤습니다. 거리에는 온갖 종류의 음식들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핸드폰을 꺼내 통화를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 하나하나에 압도되었습니다. 이거 어디야? 제가 물었습니다. 남조선이래. 민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남조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로 가난하고 혼란스러운 나라였습니다. 인민들이 착취당하고 굶주리는 나라. 하지만 화면 속 남조선은 제가 배운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그날 민지의 방에서 3시간 동안 드라마를 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전부 사실일까? 아니면 내가 방금 본 것이 사실일까?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USB를 통해 접한 외부 세계의 정보는 저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바꿔놓았습니다. 민지를 통해 구한 USB들에는 한국 드라마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일상, 거리 풍경, 음식, 쇼핑몰, 대학 캠퍼스, 그리고 가끔은 북한에 관한 외국 뉴스 영상도 있었습니다. 영어로 된 뉴스였지만 저는 학교에서 배운 영어로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 관한 그 뉴스들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부 세계에서 보는 북한의 모습은 제가 살면서 느낀 북한과는 전혀 다른 각도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핵물리학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외부 세계의 뉴스들을 보면서 저는 북한의 핵개발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가 하는 일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버지가 서재에서 책을 읽고 계실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만드는 게 핵폭탄이에요? 아버지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책을 덮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어? 그냥 뉴스에서요. 저는 USB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해. 그것만 알면 돼. 하지만 그 대답은 제 의문을 해소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17살이 되던 해 겨울,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가 오랜만에 일찍 퇴근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들어오시자마자 어머니가 아버지 얼굴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물을 가져다 드렸고 저와 성민이는 방으로 들어가라는 어머니의 눈빛에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문틈으로 거실을 훔쳐봤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전부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몇 가지 단어들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실험, 사고, 5명, 함구령.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로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어머니가 아버지를 안으며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일에서 사고가 났고 사람이 죽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함구령이 내려졌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17살의 저는 아직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어도 그것을 말할 수 없다는 것. 고등학교를 마치고 저는 김일성대학 물리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수학과 물리에 재능이 있었고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북한 최고의 대학에 입학했다는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면서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듣게 되었고 그것들은 하나하나가 저희 내면에 쌓여 결국 폭발 직전의 상태로 저를 몰고 갔습니다. 대학에서 만난 교수 중 한 분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핵물리학 전공 교수였는데 강의 시간에 가끔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 북한의 핵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적인 언급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의 실체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리수연 학생, 아버지가 리철민 박사 맞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훌륭한 과학자야. 하지만 훌륭한 과학자라고 해서 자기가 하는 일의 결과를 좋아한다는 뜻은 아니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직관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교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는 제 마음속에 새로운 불씨를 당겼습니다. 대학 1학년을 마치고 여름방학 때 아버지가 오래간만에 가족 모두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평소와 다르게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릴 때 고향 이야기, 과학을 좋아하게 된 계기, 처음 연구소에 배치되었을 때의 이야기. 마치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말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끝나갈 무렵 아버지는 저만 남기고 성민이와 어머니를 먼저 들여보내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맞은편에 앉아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아버지가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알고 싶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아버지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고 있어. 더 정확하게는 한꺼번에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해서 하는 거야? 제가 겨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하지만 거부할 수 없어. 이 나라에서 이 일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가족까지. 그날 밤 아버지가 제게 한 말은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것들, 이 나라, 이 체제, 우리 가족의 살.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른 빛깔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대학 강의를 들으면서도, 거리를 걸으면서도, 심지어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에는 항상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 하지만 단순히 제 삶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못해 만들고 있는 그 무기들,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아버지가 알고 있는 것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무언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자라면서 저는 점점 더 구체적인 결심을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현실로 이어지게 된 것은 22살이 되던 해에 일어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아버지의 직장 동료 중 한 명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 과학자는 아버지와 같은 팀에서 일하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버지가 그분의 행방을 알아보니 보위부에 끌려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죄목은 국가기밀 누설 의혹이었습니다. 그분의 가족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까지. 어디로 갔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 제대로 드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공포를 받습니다. 아버지 역시 언제든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라는 것.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탈북을 현실로 결심한 것은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혼자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탈북을 시도하는 것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아버지는 국방과학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감시를 받고 있었고 어머니와 성민이는 아버지의 탈북 여부와 상관없이 인질로 잡힐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떠난다면 그것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두고 떠난다는 것은 말이 쉽지 실제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습니다. 특히 성민이를 생각하면 저는 결심이 흔들렸습니다. 당시 성민이는 18살이었습니다. 이제 막 청년이 되어가는 남동생을 혼자 두고 떠난다는 것. 어머니를 두고 떠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두렵고 지쳐있는 아버지를 두고 떠난다는 것. 저는 탈북을 결심한 후에도 몇 달 동안 망설이고 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했던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벗어나는 거야. 그것이 아버지가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했던 그 말. 저는 그 말을 아버지의 허락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아버지의 바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은 떠날 수 없지만 딸만큼은 이 나라 밖으로 내보내고 싶었던 22살 겨울, 저는 탈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탈북을 결심하고 나서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살아온 저는 탈북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탈북자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탈북자들을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로 가르쳤고
그들이 어떻게 붙잡혀 처벌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경고의 차원에서 들려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 즉 실제로 탈북에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국경을 넘었는지는 당연히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이 되던 봄부터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질문 자체가 곧바로 보위부에 신고될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마치 아무 생각 없이 대화를 나누는 척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교 선배 한 명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선배의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그는 함경북도 출신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함경북도는 평양과 달리 중국 국경과 맞닿아 있는 지역으로 탈북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평소 다른 학생들과 조금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세상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이 있었습니다. 저는 몇 달에 걸쳐 그 선배와 천천히 친해졌습니다. 도서관에서 옆자리에 앉고 식당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도서관 구석에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직접적으로 탈북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 저 함경북도 쪽 아는 사람 있어요? 친척 중에 거기 사는 분이 계셔서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지만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접근이었습니다. 선배는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를 읽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선배는 낮게 말했습니다. 무슨 친척 말하는 거야? 저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배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에 선배가 저에게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한 줄이 있었습니다. 조심해. 저는 그 전화번호를 외운 다음 쪽지를 즉시 찢어버렸습니다. 그 번호로 연락을 취한 것은 그로부터 2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공중전화를 이용했고 번화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골라 사람이 없는 시간을 택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목소리만으로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고 저는 선배의 이름을 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12시에 광복거리 식당 앞으로 와.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 수요일 저는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식당 앞에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40대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평범한 차림에 특별할 것 없는 외모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을 거는 대신 그냥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를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골목 안의 작은 식당에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남자가 브로커였습니다. 브로커는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비용은 미화로 $3,000. 경로는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그 다음은 그가 안내하는 루트를 따라 태국까지.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에 자수하면 한국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탈북 성공률은 높지 않다는 것도 솔직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국경경비대에 잡히면 끝이고 중국에서 잡혀도 강제 북송된다고. 그러면 최소 정치범 수용소, 최악의 경우 처형이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3,000는 제가 가진 것보다 훨씬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탈북에 실패했을 때의 결과가 저에게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성민이. 제가 탈북을 시도하다 잡히면 가족 전체가 연좌제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제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만 한 번은 제 방으로 들어오셔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무슨 걱정이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돈은 아버지 서재에 있던 비상금을 몰래 가져오는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아버지는 서재 책장 뒤에 미화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가 그 돈이 있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할 때 옆에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비상금에서 3,000달러를 꺼내는 순간 저는 손이 떨려서 돈을 2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아버지가 이 돈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면 직감적으로 제가 탈북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배신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스스로 제게 허락을 준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나라를 벗어나는 것이 선물이라고 했던 그 말처럼 출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019년 1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마지막으로 온 가족이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와 밥. 성민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투덜대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학교 가기 싫다고, 날씨가 너무 춥다고. 저는 그 모습을 눈에 담으려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아버지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처럼 학교에 가는 척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 아파트 건물이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꼭 다시 돌아올게. 어떤 방식으로든. 브로커와 합류한 저는 기차를 타고 함경북도 무상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평양에서 국경 지역까지 가는 기차 여정은 하루가 넘게 걸렸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내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기차에는 군인들과 보위부 요원들이 돌아다니며 신분증을 검사했습니다. 브로커는 저에게 위조 신분증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출장을 가는 것처럼 꾸민 서류였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할 때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무상 근처의 작은 마을에 도착한 것은 이틀째 새벽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허름한 민가로 데려갔습니다. 그 집에는 이미 탈북을 시도하려는 사람 2명이 더 있었습니다. 30대 여자와 그녀의 10대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알지 않는 것이 더 안전했으니까요. 우리는 그 집에서 하루를 더 기다렸습니다. 국경 경비대의 패턴을 파악하고 경비가 가장 느슨한 시간대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브로커에 따르면 겨울철 강이 얼면 건너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지지만 그만큼 발자국이 남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강물이 아직 완전히 얼지 않은 상태였고 수심이 허리 정도 되는 지점을 건너야 한다고 했습니다. 11월의 두만강 수온은 상상을 초월하게 차갑습니다. 새벽 2시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강가로 향하는 길은 어두웠고 추웠습니다. 브로커가 앞장서고 저와 그 모자가 뒤를 따랐습니다.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발소리조차 최대한 줄이면서 걸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하자 브로커가 손짓으로 잠시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풀숲에 몸을 웅크리고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경비대의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이 우리 쪽으로 향할 때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경비대에게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경비대가 멀어지자 브로커가 출발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발이 물에 닿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차가움은 단순히 춥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온몸의 혈관이 한꺼번에 수축하는 것 같은, 살같이 바늘로 찔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강물은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가방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발밑에 돌이 미끄러웠고 물살이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한 번은 발이 미끄러져 물속으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브로커가 재빠르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데 걸린 시간은 아마 10분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10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습니다. 반대편 강가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리가 풀리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빠르게 이동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그 순간 저는 북한에서의 22해가 일순간에 다른 세계의 일처럼 느껴지는 기이한 감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고 온 가족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첫 며칠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작은 마을에 있는 민가에 숨어서 보냈습니다. 브로커의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조선족 가정이었습니다. 그 집 주인 할머니는 말이 없는 분이었고 저에게 밥을 주고 옷을 주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자 할머니는 그냥 손을 내저었습니다. 탈북자를 도와주다 잡히면 중국에서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숨어 있는 동안 저는 보위부가 저의 탈북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특히 아버지. 아버지의 신분상 탈북한 딸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국가 기밀 누설 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저를 가장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될 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중국에 온 지 3달이 지났을 무렵 우리가 숨어있던 마을에 중국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누군가가 신고한 것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단속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재빠르게 저를 마을 외곽의 창고로 데려갔고 저는 그 좁고 차가운 창고 안에서 반나절을 보냈습니다. 공안의 발소리가 창고 바로 옆을 지나갈 때 저는 숨을 멈추고 몸을 최대한 웅크렸습니다. 그때의 공포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행히 그날 저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브로커는 루트를 변경해야 했고 태국으로 가는 여정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내려가는 경로는 여러 나라의 국경을 거치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중국 남부로 저를 이동시켰고 거기서 미얀마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루트를 안내했습니다. 그 여정 내내 저는 한 가지를 붙들고 버텼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해주신 말, 그리고 제가 이 탈북을 결심하게 된 이유.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은 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집에서 작업하던 서류들을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고 대학에서 배운 핵물리학 지식과 결합하여 제 머릿속에 저장된 수많은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제가 세상에 전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태국 국경을 넘은 것은 중국을 떠난 지 2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태국 치앙라이 근처 국경을 넘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정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태국 방콕에 도착한 것은 제가 북한을 떠난 지 약 5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방콕은 제가 지금껏 본 어떤 도시와도 달랐습니다. 평양의 정갈하고 통제된 거리와는 달리 방콕은 온갖 색깔과 소리와 냄새가 뒤엉킨 혼돈의 도시였습니다. 처음 방콕 거리에 나섰을 때 저는 그 에너지에 압도되어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언어들, 수많은 음식 냄새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저의 말 한마디를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유로움이 낯설고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방콕 외곽의 작은 숙소에 데려다 준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계약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혼자였습니다. 브로커는 마지막으로 제게 한국 대사관 주소가 적힌 메모를 건네주었습니다. 거기 가면 돼.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 서는 순간 다리가 떨렸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저를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탈북자가 자수하러 오는 것이 처음이 아닌 듯 절차가 능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신상 확인과 탈북 경위에 대한 초기 인터뷰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름과 출신지, 탈북 경위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아버지의 직업을 물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국방과학원 핵물리학자입니다. 그 순간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던 직원은 잠시 실례한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 전혀 다른 사람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전보다 나이가 있어 보이는 남자였고 옷차림도 다르고 분위기도 달랐습니다. 그는 저에게 명함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국방과학원 몇 부서에 계세요? 저는 그 질문이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이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대사관 내의 일반 대기구역이 아닌 별도의 방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식사도 따로 제공되었고 다른 탈북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3명이었는데 그중 1명이 조용한 목소리로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왔다고. 저는 그들과 이틀에 걸쳐 긴 면담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직책, 근무부서, 평소 집에서 하던 작업의 내용, 아버지가 언급했던 연구 관련 내용들. 그들은 매우 구체적인 질문들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동료들 이름, 연구소의 구체적인 위치, 시설의 규모, 아버지가 자택에서 가져온 서류의 내용. 저는 제가 기억하는 것들을 최대한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면담이 진행될수록 저는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정보를 확인하는 차원의 눈빛이었다면 시간이 갈수록 그 눈빛에는 다른 무언가가 담겼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이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면담 이틀째 저녁 국정원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리수연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수연 씨가 가지고 계신 정보는 우리가 지금까지 확보하지 못했던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리수연 씨 아버지의 직책과 연구 분야를 고려하면 리수연 씨는 일반적인 탈북자와 전혀 다른 차원의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의 출처가 아버지라는 사실, 아버지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비밀들이 이제 저를 통해 세상에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국정원은 저의 한국 이송을 일반적인 절차가 아닌 특별 경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특별기를 띄운 이유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태국에서 탈북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들은 태국 당국에 체포되어 구금시설에서 일정 기간을 보낸 후 외교적 절차를 거쳐 한국으로 이송됩니다. 이 과정은 수달이 걸리기도 하고 그 기간 동안 다양한 보안상 위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민감한 정보를 가진 탈북자의 경우 일반적인 절차를 밟는 것은 여러 위험 요소를 안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북한 정보기관의 개입 가능성이었습니다. 북한의 정찰총국은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탈북한 북한 핵 관련 인사의 가족이나 관계자를 통해 정보를 차단하거나 신변을 위협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의 민감도를 고려했을 때 구금시설에 오래 머물수록 그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둘째는 다른 나라 정보기관의 접근 가능성이었습니다. 핵 관련 고급 정보는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 정보기관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저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국정원의 입장에서는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셋째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특성상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정보들은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핵 개발 상황과 직결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 정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현재성을 잃을 수 있었고 빠른 확보가 정보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대한민국 국정원은 본국에 보고한 후 특별기 파견을 승인받았습니다. 외교부와의 협력으로 태국 당국과의 절차도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대사관에 자수한 지 닷새째 되던 날, 저는 방콕 수완나품 공항의 일반 터미널이 아닌 별도의 구역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특별기에 탄 순간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작은 비행기였습니다. 좌석이 많지 않았고 국정원 요원들과 저, 그리고 몇몇 다른 관계자들만 탑승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국의 하늘이 멀어지면서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지만 저 북쪽 어딘가에 있을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혼자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 앉은 국정원 요원이 아무 말 없이 티슈를 건네주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의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밝은지, 심지어 새벽에도 이렇게 빛나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저는 일반 입국 통로가 아닌 별도의 통로를 통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공항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차량에 탑승했고 그 차는 곧바로 국정원 시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약 2달에 걸친 심층 면담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신변 안전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탈북 과정에서 체력이 많이 소진된 상태였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와 심리 상담사가 배정되었고 저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와 충분한 수면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면담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정원의 면담은 제가 대사관에서 받은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핵물리학 전문가들이 동석한 가운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작업하던 수식들, 어린 시절 보았던 문서들의 내용, 대학에서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들, 아버지의 동료가 집에 왔을 때 엿들은 대화들. 저는 기억력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고 한번 본 수식이나 공식은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는 편이었습니다. 핵물리학을 전공한 대학 교육도 제가 기억하는 정보들의 의미를 스스로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면담에 동석한 전문가들은 제가 제공하는 정보들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메모를 취하는 속도,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방식에서 저는 이 정보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담당 국정원 요원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북한 측이 저의 탈북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연구소에서 일시적으로 업무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 아버지가 저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는 것.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면담실에서 잠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국정원 요원은 말없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저는 한참 후에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지 않으면서도 평생 해왔던 일, 그 일이 만들어내는 무기들이 세상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제가 탈북한 이유였습니다. 제가 제공한 정보들은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관련 기술 진전 수준, 특정 실험 시설의 위치와 규모, 그리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핵 관련 사고의 발생 사실 등이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국제사회가 기존에 추정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진전된 수준의 내용이었고, 일부는 완전히 새로운 정보였습니다. 국정원은 이 정보들을 분석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일부를 한미정보 당국과 공유했습니다.
저의 증언이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전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기밀입니다. 하지만 제가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것, 즉 북한의 핵 개발이 단순한 정치적 협상 카드가 아니라 실제로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것, 그것만큼은 세상에 조금 더 분명하게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23살의 북한 여자를 위해 특별기까지 띄운 이유. 그것은 단지 한 명의 탈북자를 데려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핵심장부에서 나온 살아있는 정보, 어떤 첩보 위성도, 어떤 전자 감청 장비도 포착하지 못했던 가장 내밀한 진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진 사람은 16살 때 처음 한국 드라마를 보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핵물리학자 아버지의 딸인 저였습니다. 하나원에 입소한 것은 국정원 시설에서의 면담이 모두 끝난 후였습니다. 하나원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입니다.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약 3달에 걸쳐 교육과 상담, 생활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저는 그곳에 도착하던 날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건물과 잔디밭, 그리고 그곳에서 저를 맞이한 직원들의 밝은 얼굴.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첫 달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았습니다. 교육 내용 자체가 어렵다거나 시설이 불편하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원은 제가 북한에서 경험했던 어떤 공간보다도 쾌적하고 편안했습니다. 문제는 그 편안함이 오히려 저를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밤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손, 성민이의 웃음, 아버지의 눈빛. 저는 편안한 침대에 누워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가족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던 것은 제가 탈북한 것 때문에 가족들이 처벌을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연좌제가 실제로 적용됩니다. 가족 중 한 명이 탈북하면 남은 가족들도 그 책임을 함께 집니다. 특히 아버지처럼 국가 기밀을 다루는 직종에 있는 경우 그 가족의 구성원이 탈북했다는 것은 단순한 탈북이 아니라 국가 기밀 누설 가능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밤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번갈아 저를 덮쳤습니다. 하나원의 심리 상담사 선생님은 저를 매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말하기 싫었습니다. 제가 겪은 것들, 느끼는 것들을 낯선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상담사 선생님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선생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싶은 것보다 무서운 게 더 커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떠난 것 때문에 가족들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면 그게 더 무서워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지금 수연 씨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 말이 저에게 오래 남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저는 가족을 당장 구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의 안위를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버티고 적응하고 제가 세상에 전해야 할 것들을 전하는 것. 하나원에서의 교육은 생각보다 광범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와 법률, 금융 시스템, 대중교통 이용법, 취업 준비 방법까지.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은행 계좌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개인이 은행 계좌를 갖는 개념 자체가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돈을 찾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 내 돈을 보낼 수 있다는 것.
그 당연한 자유가 처음에는 전혀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트에 처음 갔을 때의 경험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원 교육과정 중 하나로 담당 선생님과 함께 근처 마트를 방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진열대마다 온갖 종류의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과자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었고 음료수 냉장고는 벽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마트에 가면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물건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사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트의 통로 중간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 풍요로움이 실제한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 순간 북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의 존재조차 모른다는 것, 그 두 현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릴 것 같았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정식으로 사회에 나온 것은 입소한 지 약 3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정부로부터 기본적인 정착 지원금을 받았고 서울 외곽에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첫날 밤 텅 빈 원룸에 혼자 앉아서 저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 슬픔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야 비로소 터지는 안도감 때문인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 모든 것이 섞인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언어가 통한다고 해서 적응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한의 한국어와 북한의 조선어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수십 년의 분단을 거치면서 상당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한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외래어들, 줄임말들, 인터넷 용어들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언어처럼 느껴졌습니다.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시키는 것도,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는 것도, 지하철 노선도를 읽는 것도 처음에는 모두 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북한 출신이라는 것은 여전히 어떤 편견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차별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제가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고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거리를 두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면접에서 탈락한 후 나중에 그 이유가 북한 출신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 경험들은 저를 위축시켰습니다. 저는 점점 제가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졌습니다. 사투리를 고치려고 노력했고 말투를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남한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제가 모르는 척했고 남한 사람들이 당연히 아는 것을 저도 아는 척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 자신의 일부를 숨기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며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종류의 감옥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체제가 저를 통제했다면 이곳에서는 제 스스로 저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러니를 깨달은 것은 한국에 온 지 약 6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전환점이 된 것은 우연히 참석하게 된 탈북민 커뮤니티 모임이었습니다. 지역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강좌에 등록했다가 그 강좌를 진행하는 선생님의 권유로 참석하게 된 모임이었습니다. 그 모임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탈북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탈북하여 이미 한국 사회에 완전히 자리 잡은 분들도 있었고 저처럼 최근에 탈북하여 아직 적응 중인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습니다. 탈북 경위가 아닌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것들에 대해 편견이 두렵다는 것, 가족이 그립다는 것, 내가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다는 것. 이야기를 하면서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저보다 10년 먼저 탈북한 한 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수연 씨, 북한 출신이라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그 말이 저에게 깊이 박혔습니다. 대학 진학을 결심한 것은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공부를 좋아했고, 특히 물리학에 대한 관심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핵물리학을 계속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연결된 학문이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그 학문을 통해 만들어 온 것들에 대한 기억이 그 공부를 단순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물리학 대신 국제관계학을 선택했습니다. 북한 문제, 핵 비확산, 국제 안보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학문적으로 어떤 맥락에 놓여 있는지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대학 입학은 탈북민 특별 전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캠퍼스에 발을 디뎠을 때의 설렘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24살의 대학 신입생이 되는 것이 조금 늦은 것 같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필기를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학우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든 것이 저에게는 값진 것이었습니다.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은 처음에는 제가 탈북자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처음에 또 숨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학기가 지나면서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를 숨기면서 진짜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어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나 사실 북한에서 왔어. 친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어떤 곳이야? 그 반응이 저를 얼마나 안도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두고 온 가족과의 연락은 여전히 불가능했습니다. 제3국을 통한 간접 연락을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아버지가 처벌을 받았는지, 성민이는 어떻게 지내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모름이 때로는 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적어도 모르면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동시에 최선의 가능성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매년 추석과 설날이 되면 저는 유독 힘들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명절에 저는 탈북민 커뮤니티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가족이 없는 탈북민들이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그 자리에서 저는 다른 종류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연대감. 그것이 명절의 외로움을 조금씩 견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쌓이면서 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두려움과 위축감이 조금씩 자신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확함이 저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인권활동가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은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북한 인권 관련 NGO에서 진행하는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그 단체의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뒤에서 자료 정리나 행사 준비를 돕는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제 이야기를, 제가 직접 경험한 북한의 실상을 나누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날이 기억납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열린 북한 인권 포럼이었습니다. 청중은 100명 남짓이었습니다. 저는 연단에 서기 전에 손이 떨렸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하지만 청중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면서도 만들어 온 것들, 그 이름 모를 5명의 희생자들, 사라진 그 과학자 가족, 그들의 이야기를 대신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포럼에서의 발언이 끝났을 때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연단에 서서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뿌듯함이나 기쁨이라기보다는 어떤 무게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 공간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 북한의 핵심장부에서 살아온 한 사람의 경험이 더 이상 혼자만의 기억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의 무게. 그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묵직한 감각이었습니다. 그 포럼이 끝난 후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대학의 강연 요청, 언론 인터뷰 제안, 그리고 국제인권단체로부터의 연락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공개적인 활동을 늘릴수록 북한의 정보기관이 저를 추적할 가능성도 높아졌고,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이 걱정되었습니다. 이미 제가 탈북한 것만으로도 가족들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텐데, 제가 공개적으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활동을 한다면 그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활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에는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침묵을 지킨다고 해서 가족들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북한 체제에서 가족들의 처우는 이미 제가 탈북한 순간부터 결정된 것이고,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와 상관없이 그 체제는 자신의 방식대로 움직일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히려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제무대에 처음 서게 된 것은 한국에 온 지 2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부대 행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과 인권 문제를 연결하여 증언하는 세션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영어로 발언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영어였지만 공개석상에서 유창하게 구사하기까지는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그 준비 기간 동안 저는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수십 번 고쳐 썼습니다. 제네바의 회의장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압도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외교관들과 인권활동가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연단에 서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를 대신해서 말하고 있다. 아버지가 평생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말을. 저의 증언은 핵 개발의 기술적 측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개발에 동원된 과학자들의 인간적 고통, 핵실험 관련 사고로 희생된 사람들의 이야기, 비밀 유지를 위해 가해지는 폭력과 통제. 회의장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경청하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히 제 이야기가 아니라 북한에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발언이 끝난 후 여러 나라의 외교관들이 저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국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저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증언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것과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탈북 경험이 아니라 북한 내부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입니다. 그 말이 저에게 의미 있었던 것은 그것이 제가 이 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가족과의 연락 시도는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중국의 조선족 네트워크를 통한 간접 연락, 탈북 브로커를 통한 메시지 전달 시도.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아직 연구소에 있다는 정보를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것, 그 최소한의 정보만으로도 저는 한동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성민이에 대한 정보는 더욱 알기 어려웠습니다. 탈북 후 연좌제로 평양 거주권을 박탈당했을 가능성이 있었고, 그렇다면 지방으로 이주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성민이는 이제 23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릴 때 그렇게 활달하고 웃음이 많던 아이가 어떤 청년으로 자랐을지 저는 상상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상상이 때로는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무너짐을 다시 일어서는 이유로 삼기로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포기한다면 저의 탈북이 단순한 도주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계속 목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선택이 됩니다. 가족을 두고 떠난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방법은 그 선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북한 핵 비확산 정책을 전공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이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교수님들은 저의 직접적인 경험이 연구에 얼마나 큰 자산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서와 데이터로는 접근할 수 없는 내부의 실상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저는 학계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저는 아버지의 일을 학문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논문을 읽다가 북한의 특정 핵실험에 대한 분석을 보면 그것이 아버지가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저는 복잡한 감정과 마주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아버지가 한 일의 결과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도 직시해야 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안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회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선택의 여지 없이 그 일을 했습니다. 체제에 의해 강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실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세상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제가 연구를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북한 인권 활동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군 고위직 출신, 당 간부 출신, 의사, 과학자 가족들. 그들 각자의 이야기는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북한 체제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그 실상을 목격했다는 것. 그리고 그 목격이 결국 그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자신의 이야기를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탈북은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준 가장 큰 유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할 수 없는 마음. 그것이 아버지가 저를 통해 세상에 전하려 했던 것이 아닐까 하고, 통일에 대한 저의 생각은 복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북자에게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통일이 단순히 두 체제의 합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통일은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 아무 이유 없이 처형되는 사람들.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통일은 반쪽짜리 통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북한 핵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을 가진 채로의 통일은 통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그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이유입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여러 강연과 국제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그 바쁨이 저를 살아있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이 의미 있다고 느껴지는 삶. 그것이 제가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가끔 밤에 혼자 창밖을 바라보면서 저는 아버지에게 마음속으로 말할 겁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원했던 것처럼 이 나라를 벗어나서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대신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것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을. 어머니, 성민아. 잘 지내고 있지? 누나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너희가 보고 싶고 매일 그리워.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 그날이 올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살아갈게. 제 이름은 리수연입니다. 저는 23살에 북한을 떠났습니다.
가족을 두고 혼자.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이었고, 동시에 가장 용감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의미를 증명하기 위해 저는 오늘도 말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실제하는 위협입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 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